아재인 듯 아재 아님. 아재돌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지금 2월에 네. 강남 공부방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 좀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시평을 네네. 좀 정리를 했어요. 어떤 시편이죠? 요즘에 너무 우한폐렴 이 얘기만 뉴스에 많이 나와서 네. 오늘 중국의 그 토지제도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을 잘 준비하긴 했는데 준비라기보다는 정리를 했는데 좀 머릿속에 저장된 게 별로 없어서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일단 네. 어떤 내용이 시편에 있었죠? 일단 토지하고 주택 제도의 변화이 이제 연도별로 변천사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그 시황이 어떤가 이 내용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네. 네,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주택 제도의 변화. 중국에. 네, 네. 그거부터 한번 네.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좀 보면서 네네. 일단 원래 중국이 토지 자체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시기부터 해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1980년대에 토지 무상 사용제도 폐지,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인 및 집체의 주택 건설 및 구입 및 소유를 이제 이때부터 허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84년도에는 토지 관련된 과세 체계를 이제 조금 정비를 합니다. 뭐 토지 사용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세 이런 내용들. 그리고 87년대는 일부 도시를 토지 사용권을 매매하는 그 시범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큰 도시 위주로 해서 네,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헌법 및 토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토지 사용권을 이제 매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양도가 전면 합법화됩니다. 88년도 이전에는 국가가 이제 독점적으로 이걸 토지를 이제 관리하고 소유를 했었는데, 그리고 무상으로 이제 주택을 보급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인 주택 수급의 이제 불균형이 굉장히 이제 심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94년도부터 이제 국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상품방 일반 주택 매매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려고 만든 목적의 보장성 주택 이런 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확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96년도에는 토지 비축 제도를 도입하고 98년도부터 주택 무상 배분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토지 사용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거주 목적의 주택은 이제 70년간 그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상업적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지금도 네. 토지의 소유는 공산당이 네네네. 하지만 네. 그 전에는 사용권이 매매가 안 됐더라면 이제 매매가 안 됐었어요. 네. 사용권까지 매매가 된다. 그래서 네. 그 매매권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장이 네. 조금 더 시장화되는 거네요. 예, 시장화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 네, 그래서 이제 2004년에는 모든 영리 목적의 토지 거래가 이제 경매 제도가 도입이 돼요. 조금 더 시장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2007년도에는 토지 관련 회계 제도 정비, 그리고 토지 판매 수익과 지출 관리, 이제 2008년에는 주택 건설을 위한 공적 자금 투입, 그리고 주택 양도세 인하 이런 정도까지 2008년도였습니다. 2010년도 넘어와서는 주택 유효 공급 확대 노력 및 투기 억제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를 합니다. 뭐 리스크 관리를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2010년도 4월달에 국 10조라고 해서 뭐 베이징에서 신규 구매 주택 수를 딱 한 채로만 이제 제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9월에 같은 연도 9월에는 상하이, 이제 광저우, 텐진 뭐 이런 16개 일선 도시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도를 하고 2선 도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국 5조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네. 점점 시장화해서 네네.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했더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네네. 투기 거품이 낀 거를 그렇죠. 확인하고 이제 그거를 잡기 위한 조치들이 이제 시작되는 때였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2015년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5년도에는 과잉 주택 재고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후광통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투기 거품이 막 꼈다가 이제 가라앉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이제 주택 재고를 해소를 한다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 놓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동산 투기 광풍 그리고 주택 가격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죠. 이제 2016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는 뭐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용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자꾸 이제 규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 2017년도 3월 달에 상품 주택은 2년이 지나야 매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이제 전매 제한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정책들이 나오고 해당 지역에 호구를 지닌 뭐 가구가 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뭐 2주택은 두 번째 주택으로 구매를 못하게 한다.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투기 억제를 강화하는 이제 규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 거품은 투기는 꺼졌지만 지금 이제 가격은 급등한 상태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고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거품이 네. 끼는 속도는 좀 줄었는데 네, 꺼졌다고 보기는 아직 힘든 네,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지금 네. 마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지금 계속 침체되는 이제 부동산 이 경기 중국에 침체되고 있는 상황. 일단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또 심화되면서 아직도 더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1선 도시, 2선 도시들은 어느 정도 이제 투기 광풍은 꺼졌지만 아직 이제 3선 도시나 4선 도시, 소도시들 있죠. 그런 쪽은 아직 이렇게 재고가 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규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 뭐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평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김건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역사적인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변해왔나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생각이 또 나는 부분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품이라는 측면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거품을 억제하려는 노력들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오늘 중국의 부동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네.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 네. 공산당 일당 독재라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소유권은 아니라도 사용권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게 되는 점점 시장화가 되는 네. 그 맞습니다. 흐름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거래가 없고 그 시장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택이 늘 모자라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좀 경험했지만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네. 자본주의한테 밀리게 됐는지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욕구,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 소유권에 네. 대한 인정이 더 나은 공급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지금 잠깐의 설명을 듣고도 네. 네. 다시 생각이 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을 거래를 하게 되고 시장화가 되면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네. 이게 거품이 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 왜냐면 그동안에 여러 충격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후광통을 비롯한 이게 주식시장을 개방하는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확 몰렸다가 네. 그 거품이 꺼지자 그 갈 곳 잃은 돈들이 다른 투자 혹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간다는 점 우리도 경험해봐서 네. 맞습니다. 익숙했던 거고 그 후에도 지금처럼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침체된 시장에서 이렇게 정부들은 경기 부양책을 쓰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도 그렇고 사실 투기를 잡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민심, 생활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특히 독재를 하고 있다라면 더욱더 민감한 내용일 텐데 그리고 또 중국은 나라가 커서 네. 각 성별로 이렇게 일종의 경쟁이죠. 성과 경쟁을 네. 하기 위해서 침체된 상황을 일으켜 세우는 거는 부동산 경기 거품이더라도 올려서 네. 건설 투자 늘리고 하면서 하는 것들 우리도 많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네. 중국의 입장에서도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중국의 기득권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지방 성들의 경쟁, 성과 경쟁, 공산당의 내에서의 출세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참 이 거품이 꺼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부동산 거품이 한국의 거품이 꺼지면 굉장히 한국 경제에 큰 치명상을 입힐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금융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부동산 혹은 건설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문제로 터질 건데 중국의 부동산이 터져도 한국의 경제에 치명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세계 경제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네. 한국하고 중국하고 또 이제 무역 관계, 경제 관계가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품들, 투기 거품들,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거품들이 이제는 한 국가 안에서 이제 터지고 해결되고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네. 경험을 한 거라서 지금 효주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같이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게 중국 부동산 네.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효주님이 이야기해주신 중국 부동산 이야기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